아나키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아나키즘을 반혁명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관점을 따라서 그 주장의 논리가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나키즘이라고 하면 보통 모든 종류의 권위에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정부라는 시스템 그 자체를 겨냥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첫 번째 섹션인데요. 바로 근본적인 불일치입니다. 여기서부터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이걸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당장 없애버려야 할까? 바로 여기서부터 두 사상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마르크스주의, 오른쪽이 이 자료가 설명하는 아나키즘의 관점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일단 낡은 국가는 부수돼 과도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생산도 다시 조직해야 하고 또 반혁명 세력을 막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계급이 없어지면 국가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키즘은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를 파괴하는 그 순간 모든 형태의 권력, 정부는 즉시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임시정부? 그런 거 절대 인정 못한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죠. 바로 이 레닌의 말이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국가를 폐지한다는 목표 자체는 아나키스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국가라는 도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착취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키워드는 역시 잠정적이라는 거겠죠.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자료는 아나키즘을 좀 다르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그 주장의 핵심 근거가 뭐냐? 바로 아나키즘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어의 진짜 뿌리를 알아야 본질이 보인다는 거죠. 보시면 아나키라는 단어, 이게 그리스어 아나르키아에서 왔거든요. 이걸 쪼개보면 없다는 뜻의 아니랑 통치자나 권위를 뜻하는 아르코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뭐냐면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없음, 즉 무정부주의가 아나키즘의 본질이라는 거죠. 막연히 권위에 반대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저명한 아나키스트 미하일 바쿠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아주 강력하죠.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자유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국가의 폐지를 바란다. 왜? 국가가 인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국가 폐지가 타협 불가능한 핵심 원칙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또 다른 역사적 증거는 바로 1872년 아나키스트 국제대회 선언문입니다. 여기서 뭘 선언했는지 보세요. 첫째, 노동자 계급의 가장 큰 의무는 모든 정치 권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 혁명 임시정부 같은 건 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셋째, 부르주아 정치 다 버리고 사회혁명을 위해 뭉치자. 여기서도 반복해서 강조되는 게 뭐죠? 바로 정치 권력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이게 운동의 최우선 목표였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이 자료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실제 역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사례가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1917년 2월에 혁명이 터져서 차르가 물러나고 그해 10월에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고 그 와중에 아나키스트들의 반대 활동도 격렬해집니다. 그리고 1921년 크론슈타트 반란 같은 중요한 사건들도 터지고요. 바로 이 격동의 시기,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나키스트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나키스트 신문이었던 골로스 트루다에 실린 이 성명은 그들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자마자 나온 건데요.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지배도 거부하라고 호소한다. 심지어 만약 어떤 정치 집단이 소비에트를 압제의 수단으로 바꾸려 한다면 인민은 다시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실상 새로운 볼셰비키 권력을 또 다른 지배체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저항을 선언한 셈이죠. 자료는 당시 아나키스트들의 행동을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선 볼셰비키 정부를 향해서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혁명을 시작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구호에 대해서는 그건 노동자를 위한 독재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독재라고 맹비난했고요. 그래서 정당 없는 소비엣, 볼셰비키 없는 소비엣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을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화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통제하는 분산적인 방식을 주장했죠. 그리고 마침내 크론시타트 반란 같은 무장 봉기에도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 새로 태어난 노동자 국가의 힘을 처음부터 약화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분석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가장 날카롭고도 중요한 주장을 펼칩니다. 반혁명이라는 아주 무거운 딱지를 붙이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정부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혁명에 반대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논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의 운명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죠. 엥겔스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을 보면 국가는 누가 짠! 하고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없어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 물질적 조건이 갖춰지면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저절로 소멸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 자료가 분석하는 아나키즘의 관점은요. 외부에서 제국주의가 쳐들어오든 내부 경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즉각적이고 의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건인 거죠. 과정이냐 사건이냐, 이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혁명이 막 성공해서 사방이 적인 상황이요. 쫓겨난 자본가들이 저항하고 외국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쳐들어올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한테 국가를 없애고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결국 적들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건 혁명을 지킬 힘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반혁명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 무정부주의 원칙이 비단 러시아에서만 문제가 된 건 아니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드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바로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에요. 당시 스페인에는 정말 강력한 아나키스트 세력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공화국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협력했는지 아니면 대립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과거를 넘어 현대로 넘어옵니다. 이 사료는 지금까지 분석한 역사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특정 정치 세력들을 비판하는 데까지 나가거든요. 비판을 하기 전에 저자는 먼저 역사적 아나키즘의 특징을 4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첫째, 권위 반대, 중앙 집중이나 지도부, 당의 규율 같은 걸 거부하는 경향. 둘째, 경제적 중앙 집중 반대, 대규모 국유화보다는 분산된 소규모 생산을 더 선호하는 것. 셋째, 공상성,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물질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걸 강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요. 프롤레타리아 권력, 즉 노동자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 틀을 가지고 현대를 들여다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의 주장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특징 있죠?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오늘날 한국의 일부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그들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유사 무정부주의자라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이름만 다를 뿐 역사적인 아나키즘의 경향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자가 어떤 점에서 유사성을 찾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아나키스트들이 볼셰비키 지도부를 반대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비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당의 통일성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과거 정당 없는 소비에트를 요구했던 것은 오늘날 소비에트 다당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또 국유화를 반대했던 것은 노동자 통제라는 개념을 국가 소유와 대립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신생 노동자 국가의 적대적이었던 태도는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논리가 현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경향들은 국가 권력과 중앙 집권적인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말로는 혁명을 외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혁명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겁니다. 바쿠닌에서부터 오늘날의 특정 그룹들까지 그 뿌리는 하나이며 이는 결국 혁명을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비판적 관점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19세기와 20세기에 있었던 이 치열한 이념 투쟁들, 과연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그 논리와 갈등이 형태만 바꾼 채 오늘날의 정치 지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벌이는 첨예한 논쟁들도 결국은 오래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 찾기 과정은 아닐까요?